네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가정은 조건부 수급자로 양육수당 포함해서 월 소득이 144만 원에 그 친정엄마인 것 같아요. 어머니 연금 소득이 100만 원 해서 244만 원이 월 소득이고요. 부채는 약 3년째 연체 중 보증보험 55만 원, 휴대전화 소액결제 245만 원, 그다음에 폰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재 대출, 요즘 문제가 많은 내구재 대출, 폰테크 550만 원 이렇게 부채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특징과 핵심 문제, 뭐 처방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가정도 부채가 재발됐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중개도를 미리 하셔서 완납을 끝내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부채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이게 다른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빚만 해결하고 빚이 만들었던 근원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제가 어떤 표현 드렸냐면 채무조정제도를 감당할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게 재발되는 거거든요. 그 사례에 해당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의 특징을 보면 다 휴대전화 관련 채무입니다. 보증보험 55만 원은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할부하실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연체가 되신 거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이제 생활비를 충당을 하셨겠죠. 그리고 폰테크는 이제 내 명의로 폰을 개설해서 업자에게 넘기면 그 기계를 팔게 되죠, 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기계값 할부 채무가 55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불가피한 사유는 있지만 사실은 계획이 없는 무계획한 대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분이 그러다가 채권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까 3번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자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만 5년이 지나면, 대출의 경우 만 5년입니다.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만 내가 납부할 의무인 채무는 안 사라집니다. 채권자가 언제든 받을 권리를 되살려서 달라고 요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법적인 조치를 안 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걸 이분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채권이 막 팔려다닙니다. 연체된 채권들이. 그러면 새로 그 채권을 인수한 업체에서는 일괄적으로 문자나 우편을 일괄적으로 날려버려요. 그래서 좀 배경 상황을 잘 모르시는 소위 순진한 분들은 먼저 전화하죠. 먼저 전화해서 뭐 원금 500에 연체이자가 불어나서 총 3천이 됐는데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 좀 선처해 주시면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언하는 순간 인정했잖아요. 그럼 채권자의 받을 권리가 되살아납니다. 물론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게 좋은데 갚지 못할 형편인데 나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또 나한테 덤벼든다고 하면 서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시효라는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아주 오래된 채무가 다시 나타나서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는 전문가를 만나셔서 이게 갚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갚더라도 내 형편에 맞게 채무조정이 적합한 게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판가름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채권자들, 대부업자, 신용정보업자들은 5년마다 한 번씩 거의 기계적으로 다시 법 조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분은 그걸 기다리는 중에 한 군데서 연락이 다 된 거예요. 아마 이분이 먼저 전화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거의 습관적으로 압류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단어가 압류이니까. 그래서 압류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앞에 세 번째 사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압류는 채권자가 통보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절차를 다 거쳐서 법원이 우편물로 알려줍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모르니까 압류할 겁니다 라고 통보하는 순간 내일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로 아마 오해를 하셔서 오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소득이 빈약한 가운데에서도 합의를 해요. 어떤 합의를 하냐면 한 달에 65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한 번 내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납입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하시는 중에 성실상환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중에 소액 신용카드 한도금액 30에서 50만 원짜리 카드를 발행해 줍니다. 채무조정 중인 분들에게도 그걸 받아서 이용하셨는데 이게 또 긁어 부스럼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용 실적이 쌓이다 보니까 한도 금액을 증가시켜줬어요. 그래서 만약 한도 금액을 증가시켜주지 않았다면 빚이 더 늘진 않았을 거예요. 생활비 충당이 곤란하게 했었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용 금액이 증가하면서 채무가 또 폭증되는 일이 있었던 거고, 이번 사례에서는 유병자,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가입한 유병자 보험을 3건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줄이자는 얘기를 제안을 못 드리죠. 이미 발병한 사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특징 가운데 이제 핵심 문제는, 이 상황의 핵심 문제는 예금 적금이 없다. 예. 근데 보험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분명하잖아요. 한 달에 65만 원씩.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압류, 가압류에 대한 지식 부족, 과잉 공포.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처방을 내려드렸었고요. 기타 문제로는 이제 현재 신용카드가 사용 중에 있긴 하지만, 예,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 제가 해드렸던 처방은,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고요. 그리고 벅차긴 하지만 이왕 합의를 했으니 좀 기축재정을 하셔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면 65만 원씩. 그럼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이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봄직하다라고 조언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비슷한 채권자와 합의를 해서 얼마씩 갚기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월 그거를 정말 철의 규율처럼 지키려고 애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 예를 들어 65만 원 주기로 했는데 한 달 못 줬어. 그런다고 합의가 파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채권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다급한 비용이 있고, 뭐 병원비라든가 긴급한 생계비라든가 월세도 이미 몇 달치 밀렸는데 더 이상 밀렸다가는 정말 임대계약이 취소되게 생겼다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채권자하고의 합의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좀 나중에 낼 수도 있고, 뭐 65만 원 달라고 했지만 10만 원 내고 그냥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 융통성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현재 이용 중인 소액신용카드가 이제 사용금액이 증액된 그것도 혹시라도 연체된다면, 연체 안 하려고 애를 쓰시다가도 혹시라도 연체된다면 역시 채무조정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미 이분은 3년 전에 채무조정 끝난 분이에요. 하지만 채무가 또 문제이면 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용회복인의 채무조정제도는 재신청이 수시로, 물론 반복적으로 하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알려드린 이유는 또 빚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극단적인 상황을 연상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신복인은 재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파산도 재신청이 가능은 한데 바로 할 수는 없고, 개인회생 한 번 했다가 재차 신청할 때는 5년의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파산을 했다가 또 파산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 7년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원적인 해결책은 244만 원 소득이 있어요. 이거 뭐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계 유지 가능한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차게 계획적인 지출을 하도록 하는 게 사실 근원적인 해결책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비상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시고, 또 다목적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작게라도 시작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 비상금을 5만 원 모아서 무슨 비상금이 되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 계시고, 저는 적금 10만 원씩 1년 못 갈 것 같아요 하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비상금은 한꺼번에 큰 돈 모으려고 하면 주눅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모으세요. 그리고 적금도 10만 원 12달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하세요. 그래야 만기까지 해낼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10만 원 힘들면 5만 원 하십시오. 6개월이라도 하시고 힘들면 3개월이라도 하시면 지금부터 나아지는 첫발 떼신 거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우리 함께 공부해야 될 거는요, 압류란 말이 되게 두렵잖아요. 3번 사례에서 압류가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자가 압류 권한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법은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위해서 지켜주는 재산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면을 같이 보시면 압류금지 재산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가는 걸 너무 많이 보셨죠? 그런 일 안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서울을 예를 들면 내 집이 있다. 그러면 보호 안 해줍니다. 5천짜리든 5억짜리든 보호 안 해줘요. 근데 보증금이다. 그러면 서울 경우 1억 5천만 원 미만의 보증금인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아무도 압류를 못 해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6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압류를 당하더라도 1,000만 원만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1억 3천을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4,300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시는데 내가 살고 있는 보증금이 5천짜리다. 그러면 압류 당하면 700만 원을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4,300의 보증금이 5천이면 이 보증금이 임대인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채무자 즉 세입자인 나에게 지급될 때 이때만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채권 임대인이 갖고 있는 그 돈은 임대인이 갖고 있을 권리가 있죠. 채무자인 내가 압류당했다고 해서 그걸 뺏어갈 권리는 없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그러니 이건 그대로 갖고 있고 갖고 있으니까 나 임대계약 유지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압류를 되더라도 700만 원 바로 뺏기는 게 아니다. 현재 거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집 밖에 쫓겨나는 상상은 이제 그만. 그다음에 압류금지 생계비라는 법제도도 있어서요. 이건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 이 금액은 그때그때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바뀝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85만 원 미만의 소득은 못 가져가게. 두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급여 압류를 한다는 것은 급여는 사실은 우리는 숫자로만 기억하는데 급여는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달이 2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200만 원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게 급여 압류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압류하면 회사를 대상으로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압류 집행권원 압류권원이 제출이 되면 월급 중에서 다 채권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185만 원은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주고 그 차액 15만 원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자, 압류 들어온 채권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185만 원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응용 사례. 이 법령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통장 정지가 가압류다. 압류였다면 해지해서 돈을 가져갔으니까 찾을 돈이 없는 건데 가압류 상태로 있었다면 이걸 근거로 압류범위 변경 신청. 정식 명칭으로는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내 통장 내역 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니까 185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있는 돈을 찾아서 통장 주인인 나에게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압류범위 변경 신청이에요. 잔액을 다 합쳐보니까 만약에 뭐 200이다. 그러면 15만 원은 압류권 채권자 돌려주고 185만 원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이 정지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가압류 압류범위 변경 신청 해보셔서 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걸 또 혼자 하셔도 돼요. 사실은 서류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장짜리 신청서 쓰고 잔액증명서 제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혼자 하셔도 되는데 수급자분들이나 이제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시면 거기서 대행을 무료로 해주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보험금에 대해서는요, 실제 병원비에 해당하는 의료실비 보험금, 요거 경우에는 압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진단자금으로 받는 보험금 있죠. 그래서 500 나오면 25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250은 보험 가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요.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는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당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만 압류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즉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혹 압류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듣고 있던 그 말씀 중에 늘 먼저 불안하잖아요. 압류 그러면 벌써 뭐 큰일 벌어질 것 같고 또 이 사례처럼 한번 신혼회복위원회에서 한번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신청해 보실 수 있고 또 저희 단체로 한부모 가족 한 가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폰테크 경우에 우리도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통신 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거, 우리는 피해자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넘기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실형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폰 개설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같은 차원에 결제가 가능한 수단,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넘기는 것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다든가 공인인증서 대여한다든가 폰 넘기는 거, 체크카드 넘기는 거, 통장 넘기는 거 이거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유심도 그중에 한 가지인가요? 그렇죠. 유심. 아, 유심도. 유심도 결제와 본인 인증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폰테크나 내구재 대출이라고 하는 이런 대출은 불법 대출이니까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마 3년 상환으로 무이자 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대출 제도를 그 악성 대출 말고 이렇게 양성 대출 제도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릴 것은 오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걸 처음 저는 알았어요. 근데 저희 사례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한 가지 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직접 이 원장님한테 컨설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그 마이너스로 맨날 생활하다가 몇 년 마이너스로 생활하다가 제가 컨설팅을 받고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의 전환을 하고 3개월 동안 제가 매일 가계부를 썼어요. 가계부하고 이제 금전출납부의 차이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원장님 통해서. 가계부는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거고 금전출납부는 그냥 내가 쓴 돈을 계속 정리를 하는 게 금전출납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3개월을 엑셀로 정리를 해서 고정지출 막 이런 거 정리하고 그래서 원장님께 보여드렸고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지출 뭐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됐더니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플러스가 되더니 또 에너지가 플러스로 돌아서니까 소득도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저는 로또를 맞았다. 원장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유튜브 보시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는 그 경기 서울권에 열매나눔 재단을 통해서 여성 가장 부채 상담을 해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그 상담 신청하시고 서경수 전문위원님께 이제 그 컨설팅 받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면 아마 차례차례 열매나눔에서 전화가 할 겁니다. 네. 네.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 4번째 사례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